아니,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긴 제 출발과도 같아요. 특히 사장님을 만나서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집을 월세도 못 내서 떠나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 월세 대신 이걸로 해. 그렇게 우리는 강렬하게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정말 당연하지 하면서 저희는 거칠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박정호, 58. 그는 이제 사람 많은 도심과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3층 건물을 돌보며 하루를 연다. 1층은 상가, 2, 3층은 원룸. 한때 30여 년을 같은 직장에서 버틴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농담처럼 던져지는 이제 나가도 되는 나이라는 말들이 마음을 닳게 했다. 아내의 권유로 명예퇴직을 했고 그 후 평화는 너무 짧았다. 2년 전 아내가 병과 함께 떠난 뒤 집은 더 넓고 더 조용해졌다. 저녁에 등을 기댈 벽은 여전했지만 등을 감싸주던 숨결은 없었다. 그 빈자리는 시간이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고요함에 길들여지려 했고 건물의 전구 하나까지 점검하며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외로움의 모서리에 손을 베어가며 지내던 어느 날 2층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계약자가 찾아왔다. 계약서에 적힌 직업란 요가 강사.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첫인상은 밝고 목소리는 낮게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순간 괜히 시선을 둘 곳을 잃었다. 그 나이에 혼자 들어오는 여성 세입자는 드물었고 더구나 요가 강사라니. 그녀는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먼발치에서 볼 때마다 분주했지만 어딘가 단정했다. 저런 사람이라면 월세도 성실히 내겠지. 그는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 판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어느 다른 며칠, 어느 다른 보름씩 월세가 늦었다. 변명은 없었다. 센터에서 월급이 밀렸어요. 수업 없는 날은 청소나 식당 일을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늦은 밤 구겨진 봉투를 건네며 선체로 고개 숙여 사과하던 날 그의 마음속 어느 방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그 문턱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아내가 떠난 자리에 서늘하게 불던 바람이 그녀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잠깐 멎는 느낌. 그건 위험하고도 따뜻한 징후였다. 그녀가 심한 열로 문틈에서 휘청거리던 날 그는 약을 사고 죽을 끓였다. 식은 국물 위로 그녀의 이야기가 조심스레 흘렀다. 급히 피한 결혼 생활, 나이든 강사를 꺼리는 현장, 밀리는 월급과 닥치는 대로 하는 아르바이트들. 그는 말없이 물수건을 다시 적셔 이마에 얹었다. 보호하려는 마음과 조심하려는 마음이 가느다란 줄 위에서 흔들렸다. 그는 알았다. 다시 태어날 만큼 큰 사랑은 아닐지라도 다시 살아볼 만큼의 온기가 지금 여기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온기는 오래 굳어있던 그의 일상을 아주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박정우는 자신이 생각보다 자주 2층을 오르내린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 복도 불이 나갔나 확인하는 길, 혹은 우연을 가장해 계단에 서성이는 시간들. 그러나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다. 대신 문 앞에 놓여있는 작은 반찬통이 그를 맞았다. 아직 김이 오르는 국과 반찬들,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밀린 월세 봉투.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음을. 그녀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으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봉투를 열어보며 가슴이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그는 반찬통을 돌려주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사장님, 요즘 왜 통 안 보였어요?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여기 계속 살고 싶어서요. 이 집이 좋아서, 또 사장님이 좋아서요. 그래서 요즘은 야간 공장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었다. 그 말에 박정호의 가슴이 덜컥 뜨거워졌다.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당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당장 부양할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아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제 출발이에요. 특히 사장님을 만나면서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만약 월세도 못 내서 이곳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말보다 먼저 시선이 부딪혔고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래 굳어있던 가슴속 무언가가 풀려나며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서로를 향한 포옹은 말없이 모든 것을 대답했다.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뜨겁지 않아도 충분히 깊고 격하지 않아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함이었다. 그 온기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감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는 아침마다 부엌에 불을 켜고 국을 끓였다. 허름한 반찬통이 아니라 갓 지은 따뜻한 밥상으로 그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오랜만에 집 안에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았다. 다림질된 셔츠,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 작은 웃음소리. 그것들은 오래 잊고 지내던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리워하던 풍경이었다. 저녁이면 그녀가 지친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말했고 그 짧은 인사가 박정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외부의 시선과 부딪히기 마련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세입자들의 은근한 눈길,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짧은 침묵, 웃음 뒤에 감춰진 수군거림. 그는 그런 시선들을 모른 척하려 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불편하게 일렁였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다. 처음엔 웃으며 들어왔지만 곧 집안 여기저기에 놓인 낯선 여성의 물건들을 발견하곤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저 다 들었어요. 같은 건물 사는 세입자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세입자랑 반동거처럼 지내신다면서요. 창피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박정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은 건가?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 눈이 멀어버린 건가? 하지만 곧 서운함이 뒤따라왔다. 정작 자식들은 바빠서 아버지를 찾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나무라기만 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은 죄책감과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자식들의 목소리와 세상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부엌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났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무겁게 눌렸다. 그는 하루하루 그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이어가던 나날 속 뜻밖의 사건이 찾아왔다. 어느 저녁 건물 앞에서 낯선 사내가 서성이고 있었다. 험상궂은 얼굴, 거칠게 깎인 턱수염,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다. 그가 박정호에게 다가오더니 낮게 윽박질렀다. 당신이 그 집 주인이야? 내 전처랑 뭐 하는 거야? 기둥서방처럼 살고 있다면서. 순간 그는 모든 걸 알아챘다. 바로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그녀가 뒤늦게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서자 남자는 더 거칠게 내뱉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몸이나 팔아서 월세 대신 내는 거냐? 너 같은 건 진작 버렸어야 했어. 모욕적인 말이 쏟아질수록 박정호의 가슴속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참을 수 없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오. 외마디가 터져나왔고 곧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밀치고 붙잡고 주먹이 오갔다. 그녀는 울며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소동은 순식간에 건물 안에 퍼졌다. 세입자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두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장면을 본 이웃들은 온갖 소문을 지어 퍼뜨렸고 건물 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박정호는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든 게 아닐까. 그녀가 다가와 우리 대화 좀 해요라고 했을 때조차
그는 피곤하다며 고개를 돌렸다. 마음은 산더미처럼 복잡했지만 감정을 외면하는 게 더 쉬웠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이기심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온 그는 문 앞에서 작은 봉투와 쪽지를 발견했다. 사장님, 이제 여기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밀린 월세는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쪽지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녀의 진심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자신, 그리고 외면으로 상처를 키워버린 어리석음. 빈집 안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고 고요했지만 이번의 고독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가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과 달랐다. 빈 방마다 그녀의 흔적이 겹쳐 보였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모습, 국을 끓이며 흘리던 작은 콧노래, 저녁마다 건네던 따뜻한 웃음. 그는 매일 아침 문을 열었다. 혹시나 반찬통이 놓여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녀가 웃으며 서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문 앞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뒤척이며 자책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의심했을까? 왜 그 순간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외로움은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휴대폰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 요가 센터를 찾아갔지만 오래전에 그만두었다는 말뿐이었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갈수록 절박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수소문했다. 아는 사람은 모두 찾아가 물었고 심지어 전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욕설만 퍼붓던 그도 그의 간절함을 느꼈는지 마지못해 말을 내뱉었다. 정확하진 않은데 바닷가 쪽 친척집 근처에서 일한다더라. 그 한마디에 박정호는 곧장 차를 몰았다.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더욱 먼 길을 달리고 있었다. 몇 주간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는 그녀를 찾았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민박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복도를 쓸고 있었다. 햇살에 머리카락이 반짝였지만 표정은 한결 수척해 있었다. 박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치는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사장님, 어떻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시 함께 갑시다. 여기 이렇게 사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는 당신 옆을 절대 비우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변명과 사과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그의 진심은 그 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고 오래 묶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이제 시작은 다시 가능하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온 뒤 박정호는 오래 고민했다. 예전처럼 건물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또다시 세입자들의 눈총과 소문 속에서 그녀가 상처받을 게 분명했다. 그건 절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건물을 떠나기로. 관리와 운영은 이제 자식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들과 딸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맡아도 될 때가 됐다는 그의 담담한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랜 가장으로서 처음으로 가족에게 짐을 내려놓은 셈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시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옮겨갔다. 창밖으로는 밭과 논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로는 부드럽게 둘러싼 산이 있었다. 밤이면 별이 쏟아질 듯 반짝였고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열렸다. 도심의 번잡함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모두 있었다. 그녀는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국을 끓였고 그는 마당에서 나무를 깎아 작은 의자를 만들었다. 하루를 채우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준비한 작은 손길들이었다. 저녁이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다. 때로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했고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에 뒤척이는 밤이 없었다. 대신 조용하지만 깊은 웃음과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마지막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를 찾았구나.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삶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인연. 그것은 늦게 온 사랑이었지만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지막 기댈 언덕이 되어주며 황혼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